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 관련 물자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 랴오닝 홍샹 그룹이 국제사회의 추가 대북 제재를 위한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대북 제재의 허점으로 인식돼 왔던 대북 불법 거래를 일삼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 방식, 즉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제재를 본격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9일 미중 양국이 함께 북한의 핵무기 개발 관련 물자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 랴오닝성 소재 훙샹그룹에 대한 제재 조치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2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훙샹그룹에 대한 조사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양국의 이번 공조는 오차 핵 실험을 강행한 북한 정권을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미국 국내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공개된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다각적인 대북 제재 속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북한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활발한 금융, 무역 거래로 북한의 돈줄뿐만 아니라 핵개발 창구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때문에 대북 제재의 가장 큰 허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미 지난 2월 UN 보고서를 통해 블랙리스트에 오른 북한 기업과 연계된 중국 기업 수십 곳이 확인됐고 중국은행이 북한 쪽에 4천만 달러를 송금하는 것을 도운 사실도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동안 대북 불법 거래에 종사해왔던 중국 기업에 대해 이렇다 할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것은 중국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은 그간 세컨더리 보이콧 방식의 대북 제재가 중국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수차례 반대한 바 있으며 최근에도 한 국가의 일방적 제재에는 반대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랴오닝 훙샹그룹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이전과는 다릅니다. 중국은 랴오닝 훙샹그룹을 겨냥해 이미 미국과 공동 조치에 나섰습니다. 랴오닝성 공안청은 지난 16일 랴오닝 훙샹그룹의 자회사인 단둥 훙샹실업발전유한공사와 이 회사 책임자가 오랫동안 무역 활동을 하면서 엄중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발견했다며 조사 착수 사실을 밝힌 상태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중국의 예상외로 적극적인 반응은 미국이 랴오닝 홍샹그룹의 의혹과 관련한 확실한 물증을 제시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자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발동과 강화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미국의 성의를 보이는 차원일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미국이 랴오닝 훙샹그룹에 대해 꼼짝 못할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중국도 마지못해 조사에 나섰을 것이라며 중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받아주는 것으로 전략을 수정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습니다. 랴오닝 공안당국은 현재 단둥 훙샹 실업 개발에 증거 수집과 함께 임직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랴오닝 훙샹그룹 마샤오훙 총재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 45살로 알려진 마 총재는 그동안 랴오닝성 인민대표대회의 단둥 대표로 북중 접경 도시인 단둥에서 지역유지 대접을 받아온 중국의 여성 중견 기업인입니다. 단둥시 기업연합회, 단둥시 기업가 협회의 집행부 회장을 지냈던 마 총재는 2011년에는 현지 조직폭력배와의 결탁 의혹이 불거지는 등 각종 스캔들에 휩싸인 적이 있는 인물이며 단둥에서 중국인 북한 관광 사업도 주도하는 등 다양한 대북 사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마 총재의 중국 내 정치적 위상에 주목해 핵개발 관련 물자의 창구로 활용해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현지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한편 자유아시아 방송은 단둥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훙샹그룹은 중국과 북한 간 전체 무역 거래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은 회사라고 보도하고 훙샹의 범죄 혐의가 워낙 엄중해서 회사가 파산할 가능성이 크고 결과적으로 중국과 북한 간 무역에 큰 장애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이보현입니다. 북한이 오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새로운 로켓 엔진 성능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 실험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미사일 엔진 실험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특히 북한 관영 매체들이 김정은이 실험을 직접 참관했다는 소식을 공개한 것은 조만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평양북도 동창리의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정지위성 운반 로켓용 대출력 엔진 지상 분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준중거리 미사일인 노동과 중거리 미사일 무수단,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해서 한국과 일본, 미국의 괌 기지를 위협한 김정은은 미 본토에 대한 핵 타격력을 보여주는데 혈안이 돼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사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 등 확장 억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미 본토에 핵 비수를 들이대는 전략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 군 관계자의 분석입니다. 이날 노동신문의 사진 속 김정은 앞에는 백두산 계열 80톤 포스급 액체 로켓이라고 적힌 도면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 연소 실험을 한 엔진이 백두산 계열이라는 점을 일부러 드러낸 것입니다. 그간 일본 언론과 조청년 기관지 등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백두산이라고 언급한 적은 있지만 북한 당국이 이를 공식 확인한 것은 처음입니다. 북한은 1998년 1월 대포동 1호를 시작으로 올 2월 광명송호까지 6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백두산 엔진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군 당국자는 연소 실험의 화염 길이나 세기로 볼 때 ICBM급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성능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기는 당 창건 기념일인 10월 10일 전후가 유력시됩니다. 앞서 북한은 올해 김정은의 생일인 1월 8일과 김정일의 생일인 2월 16일을 앞두고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한 데 이어 5차 핵실험도 정권 수립 기념일인 9월 9일에 강행했습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추이와 11월 8일 개최되는 미국 대선 일정 등을 고려해 발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놀스는 20일 홈페이지에 17일 촬영된 상업 위성 사진을 통해 수직 연소 실험대 옆에서 엔진 설치를 위한 대형 크레인이 포착되는 등 연소 실험 준비 정황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엔진 운송을 위해 레일 위에 설치된 보호용 덮개를 반쯤 옮긴 상태를 비롯해 연소 실험대 인근에 풀이 죽지 않은 상태로 미뤄볼 때 실제 연소 실험은 17일에서 19일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관측됩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하고 한미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 시점 등을 활용한 것입니다. 서해 동창리 발사장을 주변국이 정찰 장비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연소 실험 준비 상황을 노출한 뒤 관영 매체로 공개해 국제 여론의 주목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날짜를 특정하지 않은 채 김정은 동지께서 서해 위성 발사장을 찾아 신형 정지위성 운반 로켓용 대출력 발동기 지상 분출 실험을 지도했다며 관련 기사와 컬러 사진 9장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비빌 언덕이었던 중남미와 아프리카, 중동 등지의 옛 친북 성향 국가들이 속속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규탄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중남미의 볼리비아는 올 1월 4차 북핵 실험 후 처음 규탄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한 데 이어 5차 핵실험 후 닷새 만인 지난 14일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볼리비아는 중남미의 핵심 좌파 국가로서 작년까지만 해도 북한의 핵실험 및 무력 도발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습니다. 볼리비아 외교장관은 유엔 총회 참석을 앞두고 지난 20일 뉴욕에서 윤병세 외교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 핵실험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인 탄자니아와 니카라과도 북핵 실험 후 일주일이 채 지나기 전에 북한 핵실험에 대한 규탄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과거 북한의 대표적 우방국이었던 이집트도 달라졌습니다. 이집트 외무부는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한 당일인 지난 9일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집트 외무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핵실험은 핵 확산 금지 체제의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세계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는 핵 확산 금지 조약을 굳건히 하려는 노력을 훼손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와 함께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도 북한을 비판하는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제한샘입니다. 민주평화통일 뉴욕협의회와 뉴욕과 뉴저지 한인회 등 뉴욕 일원의 한인단체들이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전술 핵 재배치를 촉구했습니다.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다. 5차 북핵실험 규탄과 북핵 폐기 촉구 강연회가 열린 어제 저녁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이종윤 위원장은 북핵 실험이 5차례나 계속되는 위기 상황을 동포들과 공유하고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이번 강연회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의 실정은 6.25 한국전쟁 이후에 최대의 위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해외에 살고 계신 교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보고 그것을 시행하려고 여기까지 한국에서 왔습니다. 강연회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와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 뉴욕지회가 함께 주최했습니다. 정재건 민주평통 뉴욕협의회장은 이미 6차례나 규탄대회나 시위를 해왔지만 핵실험과 같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동포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연회에 참여한 이유를 전했습니다. 규탄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북한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다. 이건 안보 이슈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위협이 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표현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저희가 다짐을 하고 규탄하는 그런 행사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박희락 원장은 북한 핵능력과 한국의 대응태세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한국이 당면한 북한 핵위협의 심각성과 한국의 대응 방법, 동포들의 역할 등을 나눴습니다. 주로 이제 동포들한테 북한 핵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 우리 한국의 대응 태세가 어떤지, 또 이제 앞으로 북한 핵위협으로부터 우리 국가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제 이 동포들이 무엇을 해줬으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뉴욕 평통 정재건 회장 등에게 국민운동본부 뉴욕지부 공동대표 위촉장을 수여하는 순서를 갖기도 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이보현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일명 김정은 제거 작전을 실시할 특수부대 운용 계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장관이 공개적으로 김정은 제거 작전을 실시할 의지가 있음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제거 작전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와 한미 군 당국의 반복된 대북 경고 메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발을 일삼자 한 장관이 우리 군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대응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이 김정은 제거 특수부대를 만든다는 게 사실이냐고 질문하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어 동시에 다량으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전력 특수작전부대를 투입해 북한 지도부를 응징하는 대량 응징 보복을 거론하며 우리가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해 적 지도부를 포함한 주요 지역에 대해 정밀 미사일 능력 위주로 보복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전격 실시하자 그날 오후 킬트윈으로 불리는 도발 원점 선제 타격 체계,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인 KAMD, 대량 응징 보복 KMPR 등 뚜리K로 불리는 우리 군의 3개 축 타격 체계를 처음 발표한 바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굶어 죽을 것 같다. 다 돌아가겠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이 최근 지사장에게 썼다는 편지에 담긴 내용입니다. 생활고 속에서 외화벌이 최일선에 내몰리고 있는 북한 해외 근로자들의 비참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북한 해외 근로자들의 생활 환경과 인권 실태는 최근 상납금 부담 증가와 당국의 통제 강화 속에서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세계 40여 국에 약 5만 8천 명의 근로자를 파견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1인당 월 1,000달러를 번다고 생각하면 이들로부터 북한 당국이 확보하는 수입은 연간 5억 5천만 달러, 하나로 약 6,154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외환난에 시달리는 북한 당국은 최근 해외 근로자에 물리는 상납금을 인상하는 등 착취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국은 해외 근로자들에게 본국 소환을 위협하며 상납금을 독촉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근로자들은 빚을 내 이를 메꾸는 등 더욱 어려운 처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주재 북한 모 기관지사가 본국으로부터의 상납금 독촉이 심해지자 현지에서 대출을 받아 송금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일부 러시아 지사는 상납금 미납분을 내지 못하면 북한으로 소환되어 사업 총알을 받을 각오를 하라는 위협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현지 간부들이 사망 근로자에게 지급된 위로금까지 중간에서 가로채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지 사정이 어두운 가족들에게는 위로금의 5에서 10%만 내주고 나머지를 사업장 사장과 보위원, 당비서 등이 착복한 것입니다. 소식통은 상황이 심각해지자 북한 당국이 조의금 착복 관련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용히 잘 처리하라는 지시를 각 해외 지사에 하달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북한 근로자들은 1,000달러가량의 월급에서 상납금, 숙식비 등을 제하고 100달러 정도만 실제 손에 쥐게 된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은 외국 주재 사업장들에게 현지 업체가 요구하면 12시간 이상 노동 가능 등의 내용을 담은 임용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등 노동 착취를 구조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북한 해외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각종 파열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파업, 항의 등 크고 작은 형태로 불만을 표출하는 데서 나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주재국을 이탈해 귀순하는 근로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지난 해외 근무자에 대한 관리 지침 마련, 하달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 당국은 유엔에서 인권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체불 임금 지급 등 생활 여건을 보장해주되 외부 접촉은 일절 차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응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갈수록 강화되면서 김정은 통치 자금이 60% 정도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독재 체제에서 독재자의 통치 자금 부족은 치명적인 체제 결속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것이 정설인데요. 과연 김정은 정권에게 어떠한 변화가 발생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응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갈수록 강화되면서 김정은의 통치 자금이 60% 정도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독재 체제에서 독재자의 통치 자금 부족은 치명적인 체제 결속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것이 정설인데요. 과연 김정은 정권에서 어떠한 변화가 발생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21일 대북 제재로 인한 김정은 정권의 통치 자금 감소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긴 어려우나 개략적으로 본다면 통치 자금 확보는 당초 수준의 40%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신 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통치 자금 확보 루트는 무기와 광물 수출, 노동당 39호실 계통 수익 사업, 각 기관의 상납금 등으로 구성된다며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른 대북 제재가 북한의 무기 수출 분야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신 원장은 그동안 군수공업부 산하 대외경제위원회와 99호 총국 등 북한의 군수 관련 기관들은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 지역에 파견된 대표부를 통해 무기와 군수 물품들을 거래했다며 대북 제재로 이러한 거래들이 전면 차단되면서 WMD 개발에 쓰이던 자금과 부품의 구입 및 운송에서 막대한 차질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원장은 지난 5년간 북한 김정은의 통치 행태로 볼 때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때까지 김정은이 현재의 전략적 셈법을 바꿀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며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적 옵션은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고 손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거나 북한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새로운 리더십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이보현입니다.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의 핵 개발 관련 물자를 불법적으로 제공해왔던 중국 홍샹그룹에 대해
미국과 중국 정부가 공동으로 제재 조치에 착수한 사실은 앞으로 미국이 중국과의 마찰 가능성을 우려해서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세컨더리 보이콧 방식의 초강력 대북 제재를 추진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뜩이나 국제사회의 전방위 대북 제재로 사면 초과의 국면으로 몰리고 있는 북한 정권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터닝 포인트로 작용할 것입니다. 북한은 5차 핵실험 이후 불과 11일 만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위한 신형 미사일 엔진 성능 실험에 성공했다고 과시하는 등 국제사회에 대한 공갈 협박 수위를 계속 높이면서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정권이 기억해야 할 것은 북한발 위협이 높아질수록 이에 비례해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도 강화될 뿐이며 오히려 북한 정권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